무슨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기타 등등의 투자를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있습니다. 이때는 자기의 실력과 무관하게 좀 상승하기 때문에 기분도 좋고 마치 자기가 실력이 좋은 양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질 때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큰 공부를 한 사람도 많은 투자를 한 사람도 같이 무너지죠. 그럴 때는 자기의 실력을 내세웠던 분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한마디 합니다. 악 이렇게 하죠. 악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려운 시기로 가는 시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악 한 번 나왔죠. 한 번, 두 번 정도 나오고 세 번 정도로 악악 거릴 때 그때 전반적으로 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악소리 나는 그런 시기인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현재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또 미국에서 또 달러를 굉장히 많이 풀었죠. 그걸 걷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많이 해놓고 물가 인상은 어느 정도 가고 하더라도 뿌렸던 돈을 좀 걷어들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지리멸렬하게 오래 가는 것보다 이렇게 좀 대범하게 성큼성큼 정리해서 빨리 돈 좀 회수하고 다시도 원상태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마저도 지금 현재 너무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드디어 부동산 규제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금리 인상한 걸 금리를 낮춰주고 그리고 우리 양도소득세 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판 사람이 집을 판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이면 양도소득세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를 지금 현재 규제로서 한마디로 부동산 경기를 죽임으로써 중국 경제가 30% 이상이 다운됐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과 경제, 나라의 경제 그리고 세계의 경제 이거 서로 상관관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냥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줄임으로써 정말 경기가 잘 풀리고 우리 서민 경제가 잘 돌아갈 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항상 가격은 안정적으로 오르되 거래량이 많이 돌아감으로써 그래서 이 서민들이 돈도 좀 쓰게 하고 소비도 좀 일으켜서 경제 활동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선시대 말 신용주의 좌파들은 소비도 미덕이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위축될 때는 소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안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불안한 경기 부동산 경기가 이제 침체기로 들어섰는데 이런 경기에서도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기회를 좀 찾아라. 그래서 기회를 찾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찾아야 되죠? 내 집이 없는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이 이제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수성가하라고 하는데 힘들죠. 그래서 자녀분들이 이제 직장 다니면서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을 이제 좀 하고도 집이 좀 준비 못하신 분들, 자녀분들, 그 다음에 내가 집을 살고 있는데 가족은 많은데 좁은 집에서 살다 보니 좀 큰 집으로 좀 갈아탔으면 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그리고 또 낡은 집에서 새 집으로 이런 갈아탈 기회를 지금부터 만들려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입니다. 어렵습니다. 그 원인은 다 어디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우니까요. 전 세계의 부동산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마 코로나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시기를 만들었던 거 봅니다. 코로나로 2년에서 길게는 중국 같은 경우는 2년 반 정도, 2년 반 정도, 2년 6개월 정도를 이렇게 규제를 했죠. 그리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제활동 그리고 감염이 되거나 뭐 하면은 격리를 통해서 어떤 경제활동이 2년과 2년 반 정도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가 생산성을 높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2년 이후 그 2년 경제활동 못할 시기에서는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돈을 많이 뿌렸죠. 그래서 생산적 활동 없이 돈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사실은 경제활동 못하고 하면은 돈이 없어서 서로 저축하고 좀 아껴야 되는데 그런 생계를 위해서 돈을 뿌려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산활동을 좀 이제는 많이 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정 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물가도 너무 많고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뿌렸던 돈을 지금 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3%이던 금리가 뭐 7%, 8% 간다고 하니 당장 금리가 2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2배 정도 올랐죠. 그래서 금리 인상, 금리가 많이 오르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죠. 이자가 100만 원이 되는 게 200만 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상 기회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저축한 데서 또 예대 마진이 늘어남으로써 또 나에게 이익이 좀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안 돌아가고 하니까 은행에다 돈을 두어서 또 은행이 정부가 원하는 거죠. 돈이 좀 내 은행으로 들어오고 국가가 회수하고 싶으니까 들어오니까 금리도 오르고 또 가격들이 떨어지니까 내가 살 기회마저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 그리고 또 서민들은 대출 규제 받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뭔가 투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다면 있는 사람들에게 또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사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리고 또 과열된 경기 과열된 물가 상승을 또 좀 잡고자 하는 부분에서 선의에 어떻게 보면은 안정권이 사는 거지만 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는 사실은 서민들에게 더 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가 결국은 금리 인상, 대출 규제가 부동산 규제 속에 많이 있죠. 뭐 LTV를 줄이고 그다음에 대출 받는데 그 LTV는 풀어줬다 하나 개인 부채 총부채 상환 비율 DSR은 아직 손도 안 댔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시장에서는 대출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부동산 규제 이것은 결국은 집값을 내리는 것보다도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는 부분이었죠. 급격한 상승을 막으려고 했는데 규제를 하다 보면 당연히 거래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거래량. 그리고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살 사람은 없죠. 돈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급히 팔아야 될 급매물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내리겠고 그리고 핵심 지역, 선호도가 낮은 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의 부산, 대구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더더욱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하락 현상이 더 많이 보이겠죠.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됐을 때는 돈이 먼 지역까지 투자를 하러 갔다가 가격이 오를 줄 알고 갔더니 1, 2천만 원 오르고 오히려 전세가 1, 2천만 원 떨어지고 역전세난이 나고 오히려 팔려고 하니 팔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투기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시장은 결국은 실수요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서울로부터 멀리 있는 지역부터 가격이 많이 하락하게 되고 결국 살 구매자가 없으니까 힘들어진 시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규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침체를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죠? 국민들의 아우성을 치겠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경기가 안 돌아가면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겠죠. 그 대표적인 지금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엄청난 회사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경기가 안 돌아가죠. 결국은 부동산 경기가 뭐죠? 건설 경기도 있겠고 또 매매에 따른 또 경기가 있겠고 이사에 따른 또 경기가 있겠죠. 건설 경기는 하나의 포크레인에서부터 땅 파는 사람, 인력,
수많은 뭐 전기, 수도 막 이런 가격들이 서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종사자들이 많은데 이 경기가 안 되고 분양이 안 되고 경기를 막아놨기 때문에 올 수도비죠. 그러니까 그나마 있는 마지막에 있던 이 인부들 그리고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생계가 지금 현재 위험한 지경에 도달하고 있겠죠. 또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또 이사가 이루어지죠. 도배장판도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의 뭐 청소, 폐지, 휴지 뭐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연결되는 사업 전체가 무너집니다. 결국은 여기 이 인력들의 수급이 많아지고 오히려 일자리는 더 없어지는 현상을 보이죠. 결국은 누가 힘드냐? 서민들이 더 힘든 시기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계속 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죠. 항상 뭔가 안정화가 되면 풀어주죠. 중국도 이번에 다 풀어주잖아요. 이자도 낮춰주고 대출도 더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양도세, 집을 매각한 사람이 집을 또 하나 사게 되면 같은 가격에 샀다 그러면 양도세 안 받는 거고 같거나 높은 가격이면 양도세를 다시 또 늘려주고 가격을 싼 걸 사면은 2분의 1은 돌려주고 2분의 1은 세금으로 가져가고 이런 굉장한 혜택을 누려서 경기 활성화를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외적으로 경기가 너무 항상 침체될 때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했죠. 그러면 또 심리가 그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항상 견디고 지켜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마음이 이 어떤 법과 규제가 생기면 그게 영원무궁하게 퍼머넌트 하면서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의 규제가 지금의 어려운 규제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없어진다라는 거죠. 빗장을 풀면 심리가 살아나는 거죠. 규제가 있을 때는 심리가 꺼지는데 이때는 하염없이 지하로 파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걸 자포자기하듯이 하는데 결국은 2, 3년, 3, 4년 규제 풀리고 나면 심리가 다시 살아나서 시장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금시장도 그렇고 달러 시장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이면 더 서로 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싸지죠. 근데 누군가가 달러를 안 사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또 하죠. 똑같은 달러이고 똑같은 금인데 어느 날은 오르고 어떤 때는 내리죠. 그것은 사람의 심리 과정 그리고 제도와 규제에 의한 심리 과정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현재는 2022년입니다. 지금은 강력한 규제가 있죠. 강력한 규제. 가장 첫 번째 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대출 규제죠. 대출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대출 규제가 아주 강화됐는데 이게 풀리지가 않고 있죠. 은행은 돈이 들어와도 빌려줄 데가 없죠. 왜? 이게 금액 자체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출은 급격히 이자는 올라가기 때문에 또 은행들은 장사를 하지 않고도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익이 많이 되겠죠? 이거 이익 받아가지고 국내에 돌려줄까요? 그렇지가 않죠. 어느 쪽으로인가가 부가 휩쓸려 가고 있다는 부분이 보이는 거죠. 우리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IMF 터지고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어요. 이거 집 갖고 있으면 부동산 갖고 있으면 이건 죄악시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걸 빨리 팔아야만 내가 생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팔아 제낀 사람들 결국은 알거지가 됐죠. 그런데 멋모르고 그냥 팔지 못해서 갖고 있었던 분들 그리고 돈이 많은 돈이 많은 부자들 그냥 나오는 거 사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줍줍이로 사놨는데 그게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올랐죠. 올라서 과거 IMF 때 가격을 치고 올라가면서 또 2007년부터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또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역전세난 나고 하우스푸어 나서 또 다시 제2차 폭락기에 거치면서 부동산 시장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또 열심히 팔아 제꼈죠. 그런데 1차 때 당하신 분들이 야 이거 옛날에 보니까 2, 3년 견디면 판 사람만 손해오고 산 사람이 이익이 나더라. 그래서 경험한 사람들은 갖고 있거나 좀 사들였는데 이때 처음 또 폭락을 맞이한 사람들은 심리가 불안하고
또 힘드니까 또 팔아 제꼈죠. 그래서 많이 제끼다 보니까 누군가가 받아들였죠. 그리고 2013년이 지나면서 다시 가격이 오르고 2020년, 19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결국은 누가 손해봤어요? 팔고 제낀 사람이죠. 그런데 산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그리고 판 사람들은 지금 현재 한때 공황 상태, 우울증까지 현재 빠져 있죠. 지금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불안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제가 느끼는 서울에서의 아파트 가진 사람, 서울에서의 부동산 가진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내가 2013, 14, 15년 싸게 샀기 때문에 많이 올라서 2, 3억, 3, 3억 내려도 또 가지고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왜? 1차, 2차에서 학습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견디면 된다. 그리고 부동산 너무 잡으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서 국가 경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혹시 2014년 1월 1일처럼 양도세, 중과세도 풀고 그리고 각종 부동산 규제 한때 이때는 얼마나 경기가 어려웠으면 빚내서 집 사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중국이 빚내서 집 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누구를 위해서죠?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떤 것들이 항상 경기라는 부분은 이렇게 보면 이 시소와 같아가지고 규제가 너무 많으면 기울어서 경기가 침체가 되고 또 어느 정도 규제를 풀면은 경기가 활성화돼서 전 국민이 편해져요. 그래서 이 적정한 수준을 찾는다라는 것, 적정한 규제와 적정한 또 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전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서 가장 적정하면서 생산성 5에서 6% 정도의 건전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만은 않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력한 거, 지금 이게 뭔가 이제 산이 이게 높으면 골도 깊고 또 골이 깊은 산도 높아지듯이 기간도 그렇습니다. 서서히 규제를 하면 이 기간, 이 규제의 기간이 길어지고 또 가파르게 하면 또 이 규제의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이자의 규제가 굉장히 가파르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진통의 시간은 길지 않을 거다. 과거처럼 4, 5년 이렇게 가지 않을 것 같고 한 2, 3년 내에 끊어질 걸로 보여진다. 왜? 이제 미국의 금리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가격이 오르고 지금 난리시죠?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을 빨리 회수가 되면 금리는 다시 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내려갈 걸로 보이고 부동산 규제 잡아가지고 경기 침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시장 경제를 좀 돌려야 돼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는 좀 어느 정도 풀어야 되겠고 그리고 금리 낮아지면 또 같이 자동적으로 우리도 같이 내려갈 거고 달러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산업이 전반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냥 계속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게 지금 겪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부동산 시장을 수수방관만 할 수가 있겠느냐? 나 직장인이고 나 어느 정도 돈이 있고 그리고 나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그동안 저축한 게 있는데 나를 좀 뭔가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게 필요할. 이래서 내 집 마련을 할 기회가 온 거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자 초보자이거나 돈이 적을수록 돈이 적을수록 서울에 투자하는 게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이 없는 사람 초보들은 항상 자기 돈에 맞춰서 경기가 어려울 때 멀리 가서 살려고 하는데 이자가 높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대출도 안 받고 자기 돈에 맞추려고 하니까 서울과 멀리 가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자가 높을 때 비록 좀 힘들겠지만 좀 줄여서라도 서울 안에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가격이 조정받고 있을 때. 그러면 만약에 다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서울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이 오르는데 서울은 오르는 기간이 길고 수도권은 오르는 기간이 중이라면 지방은 오르는 기간이 짧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도 고민해 보셨죠? 서울은 2014년에서부터 21년 사이 21년까지 올랐는 그런 장기 6년 정도 이상을 올랐다라면 지방은 1년에서 1년 반 오르고 그냥 가격이 먼저 떨어져 버려요. 이제 살 사람도 없어요. 내가 지방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2억 5천짜리 전세 2억 끼고 5천만 원 탔더니 5천만 원 오르나가지고 내가 사자마자 1년 만에 5천 올랐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가서 보세요. 5천 떨어져서 팔려고 해도 안 팔린다는 이 말이죠. 그리고 미분양 내가 막 봐가지고 너무 좋아서 뭐 천안 평택 어디 가가지고 미분양 2억 5천짜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입주가 다가왔어요. 팔려고 하니 다 팔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는 피가 올랐다니 뭐였다 해서 봤는데 지금은 원가에도 하려고 안 되죠. 이게 바로 돈이 없는 초보들의 생각이에요. 이 지방이나 그다음 소액 투자를 여러 채 투자하실 그런 분들은요. 가급적 서울에 아파트도 하나 둔 사람들이 하는 게 좋은 거지 아무 내 집도 없는데 무주택자가 이런 데 가서 사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서울은 너무 비싸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래. 왜 강남이나 뭐 공덕이나 성수, 한남부터 이런 비싼 데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 내에도 싼 데는 얼마든지 많다. 1억이나 2억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데는 빌라도 많고 무조건 아파트만 하려고 하는 거죠. 아파트만 더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지금 아파트 산 사람들 4, 5억 떨어졌다고 하는데 작년에 뭐 용산이든 뭐 아니면 뭐 연희동 뭐 이런 데 2억에 전세 끼고 산 사람들 3, 4억 올랐잖아요.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아파트 오르는 기간에는 아파트를 해야 될 거지만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아파트가 될 만한 예정지, 재개발 예정지나 재개발이 진행되는 그런 데를 사시면 이렇게 아파트가 떨어질 때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들은 가격이 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회를 잡으려고 돈을 비축하고 있다 한다면 제발 부탁인데 첫 집만큼이라도 서울에 사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살 수가 없다라면 빌라라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에 사놓고 여유가 많으면 그때 지방 가서 괜찮아요. 근데 함부로 지방 가지 마시고 괜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도 높죠. 뭐 이것저것 또 보유세도 높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산 것을 안 팔고 꺼다 놓은 보리자처럼 팔고 싶어도 못 팔고 계속 내가 움직일 수 없다라면 더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니까 차라리 팔기 쉽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하시고 빌라가 좁고 그리고 또 뭐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뭐 내가 아파트 살려고 하는 게 좁다 그러면 사놓고 재건축 재개발도 하게 두고 본인은 멀리 가서 원래 살려고 했던 동네 가셔가지고 전세 끼고 전세자금 대출 좀 받으셔서 거기서 주거로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투자는 서울에 해두셔야 되는 걸 저는 꼭 했으면 좋겠고 초보분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내 깨끗한 집 돈은 작은데 깨끗한 집 넓은 집 찾아가지고 가서 이상한 데 살잖아요. 거기에 살림살이 2, 3천만 원 그거 아까워가지고 절대 서울 못 나와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지금은 없을 때는 작고 허름한 집일지라도 서울에 하나 해두시고 인구가 앞으로 서울에 앞으로 뭐 2050년 넘어가면 뭐 우리 우리나라 인구가 3,800만이 줄어든다잖아요. 3,800만이 줄어들면은 그 사람들이 다 이게 지방 같은 데 흩어져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학교도 없고 행정기관도 없기 때문에 사는 건 오히려 서울이나 또 부산 이런 데 대구, 대전 이런 데로 오는 거고요. 멀리 있는 것은 자가용 타고 가서 아니면 KTX, GTX 타고 가서 농사나 회사 갔다 오고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초보자님들 자는 것은 서울, 일은 멀리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하셔가지고 정말 이제 기회가 오니까 정말 좋은 투자, 좋은 지역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지역, 투자 지역, 좋은 지역 선택하는 것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사라. 사람의 감정에 충실하라. 내 감정을 모르면 내 아내, 내 엄마가, 내 부모님이, 내 여동생이 좋아하는 동네를 사라. 그게 투자의 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